증거법 파트 교과서가 어떻게 됐는지 조문이 288조부터 시작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첫날 또는 어제도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했네요. 증거법에서 첫 번째 총칙에서 주로 문제되는 게 증거 방법의 무제한과 관련해서 자유심증주의와 연결되면서 위법된 수집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겠느냐, 무단으로 대화를 녹음했다든지 하는 것이 형사상에서는 좀 더 심각하지만 민사상에서는 일단 무단 녹음된 녹음 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법관의 심증 형성에 있어서 자유심증의 영역 내에서 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그 자체 증거 방법으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민사법에서는. 다만 학설은 증거 능력을 제한하려는 경향의 입장 등이 등장하고 있다. 그럼 예컨대 무단 녹음한 녹음 테이프 같은 게 증거 방법, 무단이든 뭐 하여튼 뭐 무단이 아니든 그게 녹음된 테이프의 증거조사 방법이 어떻게 될 건가, 증거조사 어떻게 하는가 라면 여러 가지 뭐 지금 증거조사 방법이 5개, 그 밖에 증거조사에서 6개 이런 챕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존 판례는 녹음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은 검증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밖의 증거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이런 컴퓨터의 저장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저장 장치도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딱 민사소송법 자체에 규율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밖의 증거조사 방법에 따른 규칙에 따라서 서증이나 감정이나 검증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녹음 테이프는 현재 판례가 검증의 방법으로 한다는데 여러분이 실제 녹음 테이프는 뭐냐면 그 녹음 테이프에 저장된 어떤 사람의 대화 그 자체가 증거 자료에 이제 증거 조사를 해서 증거 자료를 하는데 실은 녹음 테이프를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증거 조사하냐면 녹음기에 걸어놓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거 속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처럼 그것을 갖다가 글씨로 써서 속기록, 녹취록을 제출을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그 증거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원래는 검증으로 이렇게 녹음기에 걸어놓고 틀면서 판단자인 법관이 듣고서 어떤 심증을 형성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듣고 나중에 그 기억을 뭐 하는 거가 뭐 어떤 기억력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녹취록을 낸다든지 하는 거지 녹취록 그 자체가 그 증거로서 서증으로 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검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런 것을 이해해 두면 되죠. 그 컴퓨터에 저장 장치에 있는 것도 실은 우리가 사실은 그 저장 장치 속에 있는 어떤 정보잖아요. 뭐 0과 1의 조합이라든지 뭐 해서 정보인데 그것을 그 정보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감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니터를 이렇게 보는데 모니터로 보거나 아니면 프린트아웃해서 보는 거는 그 자체가 이게 우리가 보기 위한 거지 그 자체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장 장치를 아마 검증의 방법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가 증거조사지 이렇게 프린트아웃한 것을 가지고 증거조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총론에서 증거법 총론에서는 증거 방법 내지는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무제한이냐 위법 수집 증거가 증거 능력이 제한되느냐가 하나의 쟁점이고 그 다음에 증거력에 있어서는 증거 방법 다음에 증거 능력이 있고 증거력이 있는데 증거력에서는 첫날 뭐를 하나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증거력의 자유평가에 대한 자유심증인데 그 증거력 중에 서증에 관해서는 증거력이 나뉘어서 설명되고 있다고 그랬죠.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으로서 형식적 증거력은 그 작성 주체가 과연 자기의 의사로 작성한 건지를 한번 따지고 나서 실질적 증거력을 즉 그 어떤 우리가 확정하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료로서 쓰일 거냐가 실질적 증거력이고, 보통의 경우라면 이 실질적 증거력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형식적 증거력과 나누지 않고 증거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증거력과 자유심증에 있어서 증거력의 자유평가라는 요 202조의 자유심증주의와 결부된 그 이야기 속에 증거력을 따로 더 살피지 않는데, 서증의 경우는 그것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왜? 서증의 경우는 만약에 대비되는 증인, 인적 증거와 비교한다면, 인적 증거는 증인은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모두의 그 사람을 확인하고 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단 그 서증으로 친다면 작성 주체에 해당하는 것에서 오류 나오는 것은 없다라는 전제로 증거력이라는 문제를 곧바로 갚버리면 되는 건데, 서증의 경우는 그 쓰여 있는 기재 내용 갖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기재 내용이 작성 주체가 과연 작성한 것이냐, 누가 의조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것과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것이 구분돼서 다시 이야기된다. 그런데 형식적 증거력에 대해서는 공문서에서는 추정 규정이 있고, 사문서는 추정이 직접적인 추정은 없어서 그것을 형식적 증거력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부인을 하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거기에 도장 같은 게 찍혀 있다면 사문서라도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해서 그 부분 가면 2단의 추정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데, 형식적 증거력 관련해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증거력에 관한 사실은 우리가 사실 중에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 중에 보조 사실이고, 원래 주요 사실만의 변론주의 적용이 있고,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에는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 즉 변론주의 적용이 있다는 말은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가 뭐였었어요? 자백의 구속력이었잖아요. 그러면 보조 사실의 경우는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라고, 자백의 구속력이 없는데, 이 서증에 있어서의 형식적 증거력과 관련된 진정 성립의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자백을 하면 보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는 주요 사실급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 철회할 수 없다. 취소 철회할 수 없다라는 그게 하나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에 있어서 서증의 경우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면, 그게 만약 처분문서의 경우라면 그 법률관계의 행위가 효력이 나타나는 게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문서라면 실질적 증거력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자주 한번 묻는 거죠.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면 처분문서의 경우에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면 실질적 증거력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해 보면 되죠. 그래서 그게 총론적인 증거법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챕터가 증거법의 증명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증명의 대상에서는 여러분이 교과서를 이해할 때 뭐를 첫날부터 가르쳐줬냐면,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판결을 하기 위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해서 등장하는 요소가 사실과 법규가 있고, 법규와 마찬가지급의 경험칙이 하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증명의 대상에서 일단 검토하는 게 사실과 법규와 경험칙을 검토해 볼 때, 법규와 경험칙은 일반적인 것이라면 굳이 증명의 대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알아서 직책으로 대전제인 판단의 대전제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법규의 해석이라든지 경험칙의 적용, 이런 것은 증명에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사실만이 증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증명의 대상의 두 번째 그 챕터에서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그럼 불요증 사실이라는 챕터가 등장한다 그랬죠. 불요증 사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증거법 조문이 시작하는 것이죠. 288조 총론적인 얘기와 기본적인 증명의 대상에서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불요증 사실이라는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백된 사실과 현저한 사실로서 공지의 사실과 직무상 현저한 사실은 이제 증명의 불요증으로서 사실 중에 세 번째 챕터에서 다루는 거죠. 특히 여기서 자백 사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자백 사실과 함께 자백 간주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자백 사실과 즉 재판상 자백 그 자체와
자백 간주의 차이는 뭐예요? 뒤에 번복적인 행위를 했을 때 자백 그 자체는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따른 그런 상황이 증명돼야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백 간주는 이후에 변론 종결시까지 침묵적인 행동으로부터 어떤 적극적인 행위 주장을 하면 그게 번복된 것이 된다라는 차이가 있죠. 한편 재판상 자백은 사실에 관한 것의 자백인데 법률의 해석 적용 부분에 대한 주장 가운데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맞다라고 자백을 하더라도 법원의 해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책이기 때문에 자백이라는 개념을 어떤 법률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법률상 주장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을 압축적인 어떤 법률적 용어로 얘기했다든지 했을 때는 자백으로서 취급돼서 권리자백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를 정리하면 되죠. 여기서 핵심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 중에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서 잠깐 나왔지만 함부로 자백을 하면 취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인정해 주는 데 대해서 함부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앞뒤 상황을 천천히 살펴서 인정을 해줘야지 잘못 인정했다라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함부로 번복하는 데 있어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으니까 실제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이 나왔을 때 너무 금방 뭐 선뜻 인정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런 건 천천히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정한다라고 했다라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다라는 것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 이번 선택형 시험 문제는 그 책 갖고 있는 사람은 538면에 여기에서 선택형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내가 빨리 읽어볼 테니까 포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불료증 사실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금방 찾아보면 알 정도만 되면 돼요? 찾아보면 알 정도 된다. 그 질문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래 수입 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고용 형태별 근로, 옛날 용어로 직종별 임금 이런 거예요. 왜냐면 손해배상 할 때 일실이익 따질 때 그 직종의 평균 수입이 얼마인가 요거가 그 현저한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 아니냐 그 지금 좀 아까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 그 문제가 됐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것이 현저한 법원의 현저한 사실로 보아서 이제 일실이익 따질 때 그것을 활용해도 무방하다가 그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맞는 거였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 간주가 되었다면 피고는 그 뒤 변론 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다투더라도 자백 간주의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라는 질문이 나갔으니까 틀렸죠. 할 수 있다죠. 자백 간주의 경우는. 그다음에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네 번째 질문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라도 나머지 또 하나의 요건인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에 의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변론의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관의 자유심 중에 있어서 증거 자료로서의 플러스 변론 전체의 취지에까지 합쳐서 증거 원인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변론 전체의 취지는 독립적인 증거 원인이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증거 자료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판결문 보면 관행적으로 무슨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쓰는 것도 많이 봤었을 텐데 이 경우에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그 요건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인데 지금 지문은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당해법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법원의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즉 현저한 사실로서 불료증 사실로서 그 증명 없이 현저한 사실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불료증은 맞는데 불료증을 위해서는 주장 자체도 필요하지 않느냐의 그런
교과서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증명의 단계에서 현저한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지, 현저한 사실이라는 그 점만으로 주장도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주장이라는 단계가 있고 증명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증명한다라는 단계에서의 불료증 사실이죠.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장 자체도 안 했으면 어떠냐? 이건 변론주의 의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직종별 임금 실태 뭐 보고서가 현저한 사실로서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런 손해를 보고 월급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그런 임금표를 보고서 더 이상 증명 안 하더라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주장을 안 했으면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저한 사실로 인정 불료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장 자체는 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의 영역에서 불료증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다시 지문을 보세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물론 학설은 교과서 읽다 보면 학설은 어떠냐면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학설도 있어요. 불료증 사실로서 증명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주장도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법원의 현저한 사실은 주장 없어도 그 다음 단계인 이전에 주장 단계에서조차 주장이 없어도 된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판례적인 입장은 일단 주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문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법원의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는 문장은 기역, 니은, 미음 다섯 개 지문 중에 아마 그런 거였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료증 사실의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챕터가 이제 각종의 증거 조사 절차죠. 각종의 증거 조사 절차니까 그 인적인 증거로서 증인, 그 다음에 감정인, 그 다음에 물적인 증거로서 서증, 그 다음에 검증이 있는데, 당사자 본인이라고 해서 인적인 증거조사 방법인데 우리가 굳이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인적인 증거조사 방법이 있고 물적인 증거조사 방법이 있고 그 밖의 증거조사 방법이 있는데, 조문 배치를 보면 인적인 증거조사 방법인 증인과 감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본인은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서증이 있고 검증이 있고 당사자 본인이 나와요.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느냐면, 당사자 본인은 2002년도 민사법 개정 이전에는 첫날부터 조금 얘기했던 건데 보충성이라고 해서 당사자 신문은 나머지 증거조사 방법에서 심증에 얻기가 어렵다든지 했을 때 최종적으로 쓰는 증거조사 방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유 때문에 아마 기존법에서는 인적인, 물적인 것으로 나눴을 때는 증인 다음이라든지 감정인 신문 다음 그 두 개와 같이 그쪽에서 나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물적인 증거조사 방법 끝나고 나온 이유는 아마 보충성 때문에 뒤로 뺀 것 같아요. 그러면 2002년 이후에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에서는 그 보충성을 빼서 같이 일반적인 증거조사 방법으로 쓸 수 있게 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비판하는 입장도 있지만 조문상으로 삭제를 했어요. 보충성을 삭제했으니까 만약에 합리적인 배치라면 내가 지금 말하려는 건 뭐겠어요? 어디쯤 있으면 더 좋겠어요? 인적인 증거조사 그룹에 앞으로 뺐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조문을 여러분한테 조문이 어디 있다라는 걸 내가 이해시키려고 그냥 이런 뭐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데, 조문 배치가 그게 물적인 증거조사 방법 뒤에 있다라는 거죠. 당사자 본인 신문은. 근데 그게 아마 추측컨대 보충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충성이 삭제됐으면 앞에 증인과 감정인과 같이 배치되는 게 어떤 그룹 분류로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게 해서 이해했고요. 실제 여기서도 아마 이제 이러한 증거조사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거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문제 하나 보면 또 증거법에서 또 하나 냈네요. 이번에 선택형에서. 이번은 또 다른 문제인데,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567면에 실려 있는데요. 이번 선택형의 첫 번째, 감정증인이라고 있어요. 증인 가운데 감정증인은 보통 증인과 감정인은 어떻게 구별해요? 제3자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증인하고 당사자 본인은 당사자
자체 본인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느냐 제3자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증인과 그 다음에 감정인의 구별은 제3자인데 증인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자예요. 사실을. 감정인은 자기의 경험과 학식 이런 것을 바탕을 둔 판단을 보고하는 자예요. 차이 알겠어요? 증인은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자고 감정인은 학식과 경험 등의 바탕을 둔 판단을 보고하는 자. 이해되겠죠? 그럼 그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서증과 또 구별할 때 우리가 어떤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조사할 때는 서증이라고 하는데 문서의 어떤 지질이나 그런 뭐 표면이나 뭐 이런 것을 증거조사하는 건 서증이 아니라 문서가 문제가 되지만 그건 감정이나 검증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정도 이제 개념 구별하는데 감정과 증인이 짬뽕된 감정 증인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조문을 보면 나오지만 이것은 증인과 마찬가지 절차로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지문을 보면 지금 1번 감정 증인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짬뽕이 됐어요. 증인처럼 사실을 보고하는데 그 사실이 그냥 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학식과 경험에 입각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사고가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증인인데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막 피가 흘렸는데 그게 막 거의 심각한 수준이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뭐 깨병하는 건지 진짜 뭔지 뭐 이런 게 만약 문제가 됐는데 마침 그것을 못 겪은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막 거의 막 중상이었다. 뭐 이런 거는 이 사람의 의사로서의 학식이란 경험이 바탕을 둔 사실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증인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하는데 일반적인 증인은 그런 학식과 경험이 없이 그냥 평균적인 사람으로 지각한 것만 보고하는 게 증인인데 지금 이런 경우는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목격한 사실을 보고하니까 감정 증인이라고 하는데 감정 증인의 이 단어 배열이든 지금 내가 설명한 거든 그래도 어디가 형용사적이랄까 부사적이고 어디가 그 본질적인 단어예요. 증인이 본질적이잖아요. 감정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취급한다가 맞죠. 조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해하겠습니까? 헷갈리면 감정 증인에서 지금 내 말을 이해하면 안 헷갈리겠죠? 앞에 거가 수식어고 증인이 그 핵심어니까 증인처럼 하면 되죠. 그래서 증인으로 조사한다라는 게 아마 민사소송법 340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사항에 관한 진술이 있기 전부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았다면 그 뒤에는 감정인을 기피할 수 없다. 뭐 대충 상식적인 얘기이죠. 괜히 상식적인 얘기가 뭐 함정이 있을까 오히려 그렇게 빠져들면 안 되고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알고 나서 그 뒤에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보통 그런 류의 상황이 뭐 이 법 규정에 많이 있죠. 알고 나서는 뭐 그러니까 문제 삼으려면 삼았었어야 된다. 안 하고 나서 지금 와서. 그다음에 그 조문은 336조에 곧바로 있는 조문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법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이 증거법은 조문이 찬찬히 딱 아까 말한 대로 제목 달린 부분에 찬찬히 잘 되어 있으니까 규칙까지 아울러서 잘 자기가 조합을 하면 충분히 그 기본의 어떤 개념 등을 이해하고 있으면 조문을 찬찬히 찾으면 돼요. 당황하지 않고. 증거법은 지금 법전 보면 조문이 찬찬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규칙을 시험 볼 때 이제 당황하거나 미처 그 생각 못 하는데 규칙을 잘 활용해라. 규칙하고 조문만 써도 내가 볼 때 40점 명가락 할 것 같은데. 그것만 찾아도 돼요. 규칙이 있다는 건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실제 조문 쓰고 안 쓰고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막 그냥 답안 쓰다 보면 급하기도 하고 순간 잊어버리거나 머릿속으로 그냥 쓰는데 조문을 그때그때 적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답안지 쓰기 전에 잊어버리지 말고 조문은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탁탁 써준다. 뭐 하여튼 답안지 쓸 때 민사소송법은 조문을 잘 활용하고 뭐 딴 시험도 그런데 조문을 잘 활용하는데 규칙을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서 뭔가 막 그것만 찾아도 충분히 장수 메꿀 수 있는 뭔가 지식을 끌어낼 수 있는데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채점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그 수험표에다가 규칙 꼭
규칙 꼭 이렇게 써놔요. 미리 시험장 보기 전에. 그다음에 주신문에서는 특별한 경우, 세 번째 지문이 주신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유도신문이 뭔지는 알겠죠? 원래 그 증인신문하는 게 yes, no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모의재판이나 어디서 봤는데 실은 그 사람이 목격한 사실을 이렇게 스스로 이끌어내서 해야지 여기서 신문을 하면서 변호사가 이런저런 저런 사실이 있죠 하면 이미 그 지문을 만든 변호사에 의해서 왜곡된 거예요. 실은.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했지요 라고 묻고 예스라고 하는 거와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훌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제일 그런 거 생생한 얘기를 해주는 정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더 한술 더 떠서 이제 그 지문이 유도해 주는 거예요. 뭔가 막 유도하고 여기서 그랬을 때 그것이 주신문에서는 일단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은 탄핵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유도신문을 해야 될 상황도 있어서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유도신문이 허용돼요. 이거는 규칙에 있어요. 규칙에. 조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사소법에 없고 규칙에 있는데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규칙이 어디에 있냐면 91조 2항과 규칙 92조 2항에 있습니다. 4번은 증인 진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당사자가 반대신문권을 포기해서 증인 진술서의 진정 성립을 다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서증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맞는 것이고 판례적인 판단이에요. 물론 이 지문이 지금 막 문장이 제일 긴 지문이라서 조금 유보해놓고 만약에 자신이 없어도 5번이 확실히 이건 틀린 거 하나만 고르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5번이 뭐냐면 당사자 증인신문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한다라는데 그 앞에 무슨 문장을 붙였냐면 다른 증거 방법에 의해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하나여 이런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보충성 폐지 이걸 보려고 했고 4번 아까 말해준 지문이 조금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면 5번에서 답을 찾아낼 수는 있었어요. 5번은 보충성적인 그 지문을 그대로 놔둔 거였었어요. 보충성 규정을 삭제했는데 지문에서 317조 조문에서 기존 2002년도 이전에 보충적인 즉 다른 증거조사 방법에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하나여라는 것을 삭제를 하면서 일반적인 증거조사 방법과 같은 동등한 위치를 줬어요. 근데 그 317조를 이해했으면 되고 교과서에서 보충성을 폐지했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서 읽어봤으면 되는 거고 4번 지문이 문장도 길고 판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판단을 일단 미뤄두고 아리까리 했어도 5번 지문에서 확실히 틀렸다라고 잡아내면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제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법에서는 이렇게 두 문제가 나갔어요. 민사소송법에서 증거법에서는 두 문제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위법 수집 증거를 갖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거력 갖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명방해에서도 하나 나와요. 자유심증주의가. 근데 증명방해는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든지 하는 효과를 주려는 학설도 있지만 보통은 문제가 그 증명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틀내에서 판단을 법관이 하는 심증을 뭐 안 갖는다든지 신뢰성을 안 갖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작동시키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증명 책임 자체를 아예 입증에 있어서 방해가 있었다 그래서 전환하는 건 아니다. 그때 자유심증주의의 영역 내에서 증명방해 문제의 효과를 부여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나오니까 그런 것만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책임에 가서는 이제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해서 법률요건 분류설이고 이 증명책임에 따라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대체로 일치하는 그런 단계에서 나오고 증명책임이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는 뭔가 기존의 증명책임 분배에 따르면 예컨대
손해배상, 과거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가실이라든지 위법한 어떤 위법성이라든지 그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 발생이 인과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의료가호 소송이나 환경소송, 제조물 책임 소송 등에 있어서 그 틀에 의해서는 가해자 측에서 그런 어떤 위험의 발생 같은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해서 이 피해자인 원고가 증명 책임 분배에 따라서 증명을 있어서 진위불명. 예컨대 여러분이 그 뭐죠? 자동차가 막 확 나가는 게 뭐예요? 그냥 급발진 사고 같은 거는 분명히 사실은 운전한 사람이 브레이크 밟는다고 하다가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알 수는 없는데 뭔가 규명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틀에서는 원래 피해를 입은 운전사라든지 그 차가 그래서 부셔졌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하는 이쪽에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조회사가 뭔가 문제가 잘못돼서 이게 급발진 나왔다는데, 거기서 지금 과학적으로는 아직은 못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위불명이 되니까 누가 청구를 기각당하는 수밖에 없냐면 그 피해자 측인 원고가 청구를 기각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증명책임에 있어서 제조물 책임과 관련돼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의 증명책임 분배에 따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겠죠. 그랬을 때 그런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논리 등이 나오고, 조문상으로 나온 대표적인 것은 뭐 법률상 추정이라든지 아예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어떤 규정조차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이론적인 것은 이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실무적인 감각에서를 더 포인트를 준다면 이런 이론적인 것은 오히려 조금 읽어보는 정도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실제 주장해서 소송에서 밀어붙이는 뭐 그런 상황의 사건을 맡을지는 모르겠는데, 실무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그런 학설에 뒷받침된 증명 책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던 그런 것에서 그렇게 잘 받아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증명 책임 분배와 수정까지 해서 이해를 하면 증거법에 관한 설명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증거법에 대한 거 끝나고요.